어머니 말도 없이 또 오시면 어떡해요? 김치를 좀 가져왔어. 필요 없다고요. 이런 거 가져가세요. 말도 없이 찾아왔다며 시어머니에게 김치를 던진 며느리.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물 속에 결심합니다. 저런 년은 내 아들 옆에 두지 않겠다. 하지만 며느리의 폭력 뒤에는 아들을 괴롭히며 폭행하던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초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촌, 그 골목 어귀에 용녀가 서 있었습니다. 63세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손에 든 김치통만큼은 꽤나 무거워 보였죠. 시골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담근 김치였거든요. 용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 203호. 아들 민호가 사는 집이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째, 손주 하나 없이 사는 부부였지만 용녀는 그저 둘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가, 이번엔 덜 맵게 담갔어. 지난번에 민호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 용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계단을 올랐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아들 생각하면 이 정도야 참을 만했죠.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는 동안 용녀의 머릿속엔 민호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민호가 겨우 7살 때였어요. 시골 농사꾼이었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용녀는 하루아침에 홀어미가 됐죠. 그때부터 용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낮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푼돈을 모았어요. 밤이면 김치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오직 민호 하나 바라보며요.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속도 안 썩였죠.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용녀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의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용녀는 정말 기뻤거든요. 며느리 미연은 서울 출신이었어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얼굴도 곱상했죠.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지만 용녀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도 들고 가족이 되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미연은 시댁 방문을 극도로 꺼렸어요. 명절에도 인사만 하고 금방 돌아갔고 용녀가 준비한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죠. 처음엔 입맛이 안 맞나 보다 했는데 나중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시골 음식 못 먹어요. 그래도 용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도시에서 자라 입맛이 다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3층 203호 앞에 선 용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경쾌한 소리가 울렸지만 안에선 한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용녀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죠. 누구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야, 미연아. 엄마. 잠깐만요. 문이 열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녀는 그 시간 동안 현관 앞에서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팔이 저렸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오셨어요? 미연의 첫마디였어요. 반갑다도 아니고 어서 오세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왜 왔냐는 물음이었죠. 용녀는 멋쩍게 웃으며 김치통을 들어 보였어요. 김치 담갔는데 민호 좋아하는 거 가져왔지. 이번엔 덜 맵게 담갔어. 말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미연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어요. 용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도 이거라도 놓고 갈게. 민호 있어? 회사 갔어요. 그럼 냉장고에만 넣고 갈게. 용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은 싸늘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공기만큼은 겨울처럼 차가웠죠. 용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엔 미연이 보던 드라마가 켜져 있었고 소파엔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여기지? 용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냉장고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고 과일 몇 개와 우유팩만 덩그러니 있었죠. 미연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용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바쁘니까 배달시켜 먹어요. 요즘 다 그렇게 먹잖아요. 미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용녀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어머니, 저 바빠요. 미연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용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김치 냄새만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용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나갈게. 민호 오면 김치 먹으라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미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용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미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문을 나서는 용녀의 등은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올라올 땐 괜찮았는데 빈손으로 내려갈 땐 왠지 더 무거운 기분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용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용녀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며느리도 나름 힘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빌라를 나섰습니다. 초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용녀의 마음속엔 작은 금이 생기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일상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용녀는 그 금을 모른 채 아직은 모든 게 괜찮다고 믿고 있었죠. 용녀가 다시 민호네 집을 찾은 건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어요. 미연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용녀는 그래도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점심때 올게. 민호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전화를 끄는 용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시골집 텃밭에서 직접 키운 호박과 감자를 넣고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챙기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용녀는 다시 빌라 3층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손에 보따리가 가득했어요. 된장찌개가 든 냄비, 반찬통, 그리고 김치통까지. 초인종을 누르자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호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용녀는 그제야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 온다고 안 먹고 기다렸어요. 민호는 엄마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용녀는 민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엔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미연아, 왔어. 용녀가 인사를 건넸지만 미연은 고개만 까닥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김치 가져오셨네요. 미연의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용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응, 지난번 거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이번 건 더 맛있게 담갔어. 저희 냉장고 작은데 김치통이 자리만 차지해요. 미연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민호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 김치 좋아하잖아. 자, 밥 먹어요. 민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용녀가 가져온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였죠. 민호야, 많이 먹어. 요즘 일 때문에 힘들다며? 용녀는 아들 그릇에 밥을 푸르게 담아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바쁜 거예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미연이가 해주고 있어? 용녀의 질문에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미연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빠요. 맨날 집에서 밥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용녀는 얼른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죠. 식탁 위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먹던 미연이 갑자기 김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짜기만 하고. 미연은 김치를 뱉어내듯 그릇에 내려놓았어요. 용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간 맞춰서 했는데 너무 짰어? 짜고 시고 이상해요. 어머니, 이런 걸 왜 가져오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호가 말렸어요. 미연아, 엄마가 정성껏 담근 건데. 정성? 이게 정성이에요? 먹을 수도 없는 걸 갖다 주면서. 미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용녀와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이런 거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의 손에서 김치통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용녀는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김치통이 용녀의 어깨에 부딪혔고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용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굴과 옷에 김치 국물이 흥건했어요. 매운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옷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연아. 민호가 소리쳤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거지예요? 왜 맨날 이런 거 들고 와서 동정하듯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제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희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떨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용녀는 김치 국물을 닦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와 아내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연아, 진정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 안 했어요? 맨날 불쑥불쑥 찾아와서 간섭하고 우릴 무시하잖아요. 무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용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맨날 시끄러워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미연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거실엔 용녀와 민호만 남았습니다. 용녀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순 없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옷 많이 젖었네. 민호가 휴지를 가져와 엄마 옷을 닦아줬습니다. 용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미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용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 알아. 며느리도 힘들겠지. 용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만 갈게. 민호야, 밥 잘 챙겨 먹고. 엄마, 조금만 있다가요. 아니야, 가봐야겠다. 오늘 일도 있고. 용녀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어요. 민호가 현관까지 따라왔지만 용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빌라를 나선 용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옷에 밴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용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용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아들 밥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용녀는 시골집 방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느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용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리고 새벽녘 눈물이 마른 용녀는 다짐했습니다.
전연 민호 인생에서 떼어놓고 말겠다. 용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어머니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로 민호는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용녀가 전화를 걸어도 엄마 바빠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녹초가 된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용녀는 불안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에 민호는 그래도 엄마한테 회사 이야기도 하고 힘든 일도 털어놨는데 요즘은 그냥 괜찮아요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녀는 시골 동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용녀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옆집 순자가 물었습니다. 용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민호 때문이지? 순자의 물음에 용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가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김치통을 던졌어. 뭐? 김치통을? 주변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모두 놀라 소리쳤습니다. 용녀는 그날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죠. 민호 밥 먹이려고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어. 근데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어머, 그게 말이 돼?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긴 하지만 그건 좀 심한데? 나도 처음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그래서 참았지. 근데 요즘 민호 목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해. 용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가 용녀의 손을 잡았어요. 용녀야, 혹시 민호가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거 맞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며느리가 집에 오지 말래서 요즘은 가지도 못해.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용녀야, 내 친구 딸이 변호사거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변호사? 그게 무슨... 그냥 상담만 해봐.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야. 용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용녀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순자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 15층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용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손을 꼭 쥐었어요. 긴장되고 떨렸거든요.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박 변호사님이요. 2시에 예약했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용녀는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였어요. 용녀는 왠지 여기가 자기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아 움츠러들었죠. 용녀 씨? 직원이 용녀를 불렀습니다. 용녀는 벌떡 일어나 안내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상담실 문을 열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어서 오세요. 박미숙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녀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었어요. 저 최용녀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용녀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나요? 용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통을 던진 일, 민호가 점점 말을 잃어가는 것, 집에 가지 말라는 며느리의 폭언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 밥이나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용녀 씨,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혼이요? 아니, 그건 아직 그렇게까지는. 용녀는 당황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민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민호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용려 씨, 이혼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먼저 진실부터 알아야 해요. 진실이요? 네. 며느리분이 정말 아들분한테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죠.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려 씨, 혹시 아들분이 집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네. 폭력이요? 용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맞는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민호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용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호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용녀 씨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아들분의 태도가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럴 리가 민호가 맞는다니. 용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민호가 점점 말을 잃어가는 것, 엄마한테도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그리고 그날 김치통이 날아올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모습. 용녀 씨, 일단 아들분을 직접 만나보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 없는지요? 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용녀는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민호가 맞고 산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용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그날 밤 용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내일 시간 있어? 엄마가 서울 올라갈게. 엄마, 괜찮아요. 바빠서. 아니야. 꼭 봐야 해. 시간 좀 내줘. 용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내일 봬요. 전화를 끊은 용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용녀의 마음속엔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 용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용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골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용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가 걱정됐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녀는 벌떡 일어나 대문을 열었어요. 민호야. 대문 앞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비틀거리고 있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무슨 일이야? 용녀는 재빨리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민호는 엄마에게 몸을 기댄 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까지 가는 게 힘들어 보였죠. 엄마 미안해요.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용녀는 아들을 소파에 눕혔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 주려고 부엌으로 향했죠. 물을 가져와 민호에게 건네는데 용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팔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멍처럼 보이기도 하고 긁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민호야, 이게 뭐야? 용녀는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심각했어요. 팔뚝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이게 다친 거냐? 용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팔을 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돼? 네, 술 먹고 넘어져서. 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용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용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엄마의 눈물을 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술 기운이 돌아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인지 민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민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어요. 용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왜 우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한참을 울던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연이 나 때려요. 그 말이 용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매일매일 때려요. 욕하고 물건 던지고. 민호는 술에 취한 채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 초부터 미연의 폭언이 시작됐다는 것, 처음엔 말로만 하다가 점점 물건을 던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최근엔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 돈 못 번다고 맨날 욕해요.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난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집에 가면 매일 지옥이에요. 용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니?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맞고 산다는 게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보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용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김치통이 날아왔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모습, 그 눈빛 속에 담긴 두려움. 그래,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어. 우리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에서도 해고당할 것 같아요. 일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맨날 미연이 전화해서 욕하거든요. 민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싸웠어요. 내가 야근한다고 했더니 거짓말한다고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요. 용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33년 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아기가 지금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민호야, 이혼해. 그 여자랑 헤어져. 엄마, 그런 여자랑 살 수 없어. 너 죽을 수도 있어. 용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아직 미연이를 사랑해요. 사랑? 너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미연이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벌면,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용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 여자는 안 변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민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용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날 밤 민호는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용녀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 곁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의 팔에 난 상처를 보며 용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여자로부터 민호를 구해내겠어. 새벽녘 민호가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민호는 꿈속에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용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용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김치로 맞은 게 참 고마웠어. 그 덕에 내 아픔을 알게 됐으니까. 김치통을 던진 미연의 폭력이 아니었다면 용녀는 아들의 고통을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이 오히려 진실을 보는 계기가 됐던 거죠. 용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계속 엄마 집에 머물렀어요. 용녀는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상처를 돌봐주며 조심스럽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헤어져. 그 여자랑 같이 살면 안 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용녀가 말했어요.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생각 좀 해봐야 해요. 뭘 더 생각해? 너 맞고 사는데. 용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미연이도 나름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게 내 잘못이야? 착하게 일하고 있잖아. 회사에서도 잘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민우는 자책했습니다. 용녀는 답답했어요. 아들이 자꾸 자기 탓을 하는 게 안타까웠죠. 민우야, 그건 미연이가 너한테 세뇌시킨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나 아직 미연이를 사랑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들을 묶어두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민호야, 민호야, 문 열어.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화가 난 목소리였죠. 용녀와 민호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 여자가 여기까지 왔네. 용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나 숨을게요. 숨긴 뭘 숨어. 떳떳하게 나가자. 용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문을 열자 미연이 서 있었어요. 화장을 짙게 한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미연은 민호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용녀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연아, 여긴 내 집이야.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 어머니는 빠지세요. 우리 부부 일이잖아요. 미연은 용녀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서로 때리고 욕하면서 사냐? 용녀의 말에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민우를 때렸다고요? 시침이 떼지 마. 다 알아. 용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비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민우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민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팔의 남몽도 거짓말이냐? 용녀가 민우의 팔을 들어보였습니다.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어요. 그건 민우가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 잘못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용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연은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민우, 집에 가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미연이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우가 팔을 빼냈어요. 미연아, 나 이혼하고 싶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이혼?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미안해.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미연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민우를 때렸다고요? 증거라도 있어요? 미연은 용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용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증거? 있지. 네.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내 목소리야. 민우한테 욕하고 때리는 소리 다 녹음돼 있어. 용녀의 말에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녹음기는 박 변호사가 준비해 준 거였어요. 며칠 전 용녀가 박 변호사에게 민우의 상황을 털어놓자 박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죠. 민우한테 녹음기를 주세요.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녹음하라고요. 박 변호사의 조언대로 용녀는 민우에게 몰래 녹음기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며칠 동안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녹음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미연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돈도 못 벌면서 뭐 하는 거야? 녹음기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카롭고 폭력적인 목소리였죠. 이 집도 내가 먹고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는데. 퍽,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민호의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 민호의 약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어요. 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법정에 가면 알겠지. 용녀는 녹음기를 꺼버렸습니다. 미연은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저는.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녀는 차갑게 말했죠. 너 민호 괴롭히고 나도 때렸지? 그날 김치통 던진 거 다 기억해.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변명하지 마. 이제 끝이야. 용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연은 급히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야, 이거 진짜 아니야. 나 그럴 사람 아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연아, 이제 그만하자. 우린 안 돼. 민호야. 미연이 민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민호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민호를 부추긴 거잖아요. 미연은 용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탓을 하든 말든 이제 민호는 너랑 안 살아. 집 나가. 내가 왜 나가요?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 그게 누구 집인데? 용녀는 비웃었습니다. 미연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봐. 누구 명의인지. 용녀의 말에 미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법정에서 보자. 용녀는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밖에 남겨진 미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미연은 서랍을 뒤져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친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유자 최용녀. 미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결혼할 때 민호 명의로 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적어도 자기 명의는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시어머니 명의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미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건물 전체가 최용녀 명의였고 취득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시골 출신 시어머니라고 무시했는데 건물주였다니.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업신여겼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김치통을 던진 일, 무시했던 말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것들. 내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호는 박 변호사를 선임했고 미연도 급히 변호사를 구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용녀와 민호 그리고 박 변호사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용녀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시골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용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리해요. 박 변호사가 용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용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민호 좀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미연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옆엔 5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서 있었죠. 미연은 용녀 일행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치켜들며 걸어왔어요. 어머니. 미연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고개를 돌렸죠. 민호야, 우리 꼭 이래야 해?
다시 생각해보자. 미연이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가로막았어요. 상대방 변호사님,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삼가주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미연의 변호사가 얼른 미연을 뒤로 물렸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곧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나와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중간에 조정위원이 앉을 자리가 있었죠. 자, 양측 다 앉으세요. 조정위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용녀와 민호, 박 변호사는 한쪽에, 미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오늘은 첫 조정 기일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이혼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네, 저희 의뢰인 김민호 씨는 배우자 조미연 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녹음 파일과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미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녹음 파일은 맥락이 빠진 것이고 부부간의 일상적인 다툼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다툼이요?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폭언과 폭행입니다. 그건 원고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미연의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조정실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미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미연은 일어서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화가 나면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때린 건 아니야. 그냥 물건을 좀 던진 거지.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연 씨.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자기 변호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저희 의뢰인이 흥분해서 한 말입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양측 모두 진정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인데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명의인가요? 그건 제 명의 아니. 미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조정위원님,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박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 아파트 명의가 최용녀 씨로 되어 있네요. 원고의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 개인 재산이군요. 조정위원의 말에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 집은 우리가 산 거예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등기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 날짜가 15년 전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기 훨씬 전이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네요. 조정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겠지만 이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설명에 미연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50억 원입니다. 강남 한복판이거든요. 50억? 미연이 되묻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네,
저희가 최근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맞네요. 현재 시세가 48억에서 52억 사이로 나왔습니다. 미연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50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무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어요? 미연이 용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있었어요. 조미연 씨,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호의로 그 집에서 살게 해준 건데 마치 자기 집인 양군 것이죠.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연은 용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기로 결정됐죠. 조정실을 나서며 미연은 용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용녀는 미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 용녀는 차갑게 말하고 민호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엔 미연이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민호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제출됐어요. 녹음 파일, 의료 기록, 그리고 민호 직장 동료들의 증언까지. 민호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회사에서 자주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몸에 멍이 들어있는 걸 본 적도 있고요. 민호의 동료가 증언석에서 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다쳤냐고. 그랬더니 민호 씨가 집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법정 한쪽에 앉아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미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희 의뢰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일 뿐입니다. 감정이 격해졌다고 배우자를 폭행하는 게 정당화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종 변론 날 박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엔 주목하지만 남성 피해자에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원고 김민호 씨는 5년간 참고 견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미연은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용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끝이야. 곧 자유로워질 거야. 네, 엄마. 고마워요. 민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2주일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 조미연은 원고 김민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혼을 인정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재판장님,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판결은 민호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끝났네요.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용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용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긴 싸움이 끝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용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용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대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용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용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일어나.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연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절을 했어요. 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한테도, 민우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미연의 눈물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했어. 용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김치통이었습니다. 그날 미연이 던졌던 바로 그 김치통이었죠. 용녀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용녀가 김치통을 미연 앞에 놓았습니다. 미연은 김치통을 보자 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건 내가 던졌던 김치야. 용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이게 날아왔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 밤새 울었어. 어머니. 하지만 말이야. 용녀는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나는 내 진짜 얼굴을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민우한테 뭘 하고 있는지. 미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김치통이 안 날아왔다면 나는 몰랐을 거야. 민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 김치통이 참 고마웠어. 용녀의 말에 미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변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용녀는 비웃었습니다. 너한테 기회는 5년 동안 있었어. 근데 넌 그 시간 동안 우리 민우를 괴롭히기만 했잖아. 어머니, 용서는 말이야. 용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했어. 법이 너한테 벌을 줬으니까. 근데 나는 안 해. 어머니, 미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절대 너를 용서 안 해. 우리 민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용녀는 김치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우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대문 안쪽에 서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다 끝났어요. 민우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미연을 내려다봤어요. 미연 씨, 일어나세요. 이제 우린 남남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엔 더 이상 약함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확고했죠. 민우야, 미안해. 사과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민우는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용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우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졌죠. 그래, 들어가자. 용녀와 민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남겨진 미연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결국 미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집안에서 용녀는 창문 너머로 미연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용녀는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게요. 새로운 삶을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용녀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민호. 이제 행복하게 살자. 용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김치통은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아픔의 기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낸 증거이기도 했죠. 용녀는 그 김치통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꺼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어머니였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초가을에서 이듬해 봄이 찾아왔어요. 시골집 마당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용녀는 텃밭에 상추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문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왔어?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엄마, 김치 담갔어요? 응, 어제 담갔지. 이번엔 맛있게 됐어. 용녀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용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네, 이번 달부터 과장이에요. 월급도 올랐고요. 어머, 잘됐다. 축하해. 용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의 손엔 더 이상 멍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건강한 손이었죠. 그리고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민호의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 거예요. 민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유약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용녀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밥 먹자. 용녀가 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갓 담근 김치가 접시에 담겨 있었죠. 와, 맛있겠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엄마, 이번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용녀도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엄마, 그때 일 생각나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김치통 던졌을 때요. 용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도 밥그릇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엄마한테 저런 짓을 하다니.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죠. 민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 그때 엄마가 안 왔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맞고 살았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김치통에 맞고도 참았잖아요. 그때 엄마 얼굴 봤을 때 정말 미안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죠. 민호야, 엄마는 그날이 고마웠어. 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날 김치통이 안 날아왔으면 나는 내 고통을 몰랐을 거야. 넌 계속 혼자 아파했겠지. 그러니까 그 김치통이 참 고마웠어. 용녀의 말에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아들을 안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고마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김치통 아직 갖고 있어요? 응, 부엌 찬장에 있어. 왜 안 버려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용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그 김치통이야. 플라스틱 김치통이었어요. 별것 아닌 물건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해. 내가 얼마나 강한 엄마인지, 우리 민호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용녀는 김치통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그냥 김치통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낸 증거야.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엔 단단함이 있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소중해서 그랬을 뿐이야. 용녀는 김치통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새 김치를 담글 거야. 민호 혼자 먹을 김치. 엄마,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담글게. 맵지 않고 시원하게. 용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도 따라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둘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엄마,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용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사는 게 좋아.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낼게. 하지만,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자주 놀러만 와. 용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동안 엄마는 나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용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창밖에선 새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용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김치로 맞은 게 참 고마웠다. 그 덕에 아들을 되찾았고 진실을 알게 됐으며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의 고통이 오히려 구원이 된 셈이었죠. 민호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둘은 말없이 봄볕을 즐겼습니다. 더 이상 아픔은 없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죠. 부엌 찬장 속 김치통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상처의 기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치유와 회복의 증거이기도 했어요. 용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행복했고요. 그리고 용녀는 알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치 한 통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로 끝이 났습니다.